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미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서 물꼬를 트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또 결국 중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또 실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은 일종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관계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평화와 남북 간의 군사 실력 구축 조치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평화체제의 속도가 비핵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관계 정상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 그리고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앞에서 강조를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이게 합의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을 문서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미 삼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평화체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개념적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는 아시다시피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 요소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적대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 해소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은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와 같이 병행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 보장, 이 시큐리티 개런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권 보장도 아니고 체제 보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안전 보장인데 이 안전 보장은 그에 보면은 이 관계 정상화, 관계 정상화는 외교 관계 정상화와 경제 관계 정상화라는 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이 과연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잠정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의 평화의 완성을 의미를 합니다.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전쟁의 특수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패가 결정돼서 끝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성격으로 인해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을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러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세기에 맺어진 다양한 그 평화협정 사례들을 보면은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뭐 내전을 종결하거나 전쟁을 끝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국가 간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것은 당연히 종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전 협정이기 때문에 종전과 정전의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종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종전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의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비핵화를 시작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 관계 정상화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 법 제도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상당한 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초기 국면에서 이 종전선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은 정책 선언에 불과하지만 이 종전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고 또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군사적 실력 구축 조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법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초기의 대부분의 제재 관련된 법률은 한국 전쟁 당시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 대부분 체결된 이 제재 관련된 법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 당사국으로서의 제재에 관련된 법률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적성국 교육법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전시 상태 혹은 적대 국가를 규정하는 법률들을 상충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적대적 법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같이 연관돼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충 가능성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돼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를 했지만 3자 혹은 4자라는 것을 좀 신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든가 또는 그야말로 한국이 참여가 편리한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야말로 남북미가 일종의 좀 편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남북미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강력하게 이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북중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과연 북한이 3자 혹은 4자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협정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사자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자회담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에 제주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평화선언을 하는데요. 그 요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사자회담을 열자라는 것이고 97년부터 98년까지 사자회담이 제네바에서 본회담만 6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별도 포럼은 사자회담이다라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자회담의 경험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자회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한반도 질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적대적인 질서를 극복해야 됩니다. 동북아의 적대적인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협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미중 관계도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사자의 포괄 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 의정서를 맺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998년에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영국 이런 국가들이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에 구체적인 쟁점들을 둘러싸고 북아일랜드와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또 3자 간에 다양한 방식의 주제에 따라서 별도 의정서를 맺는 방식인데 우리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이 시퀀스와 관련돼서는 한 3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종전선언을 하고 관계진전의 수준을 고려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종전선언을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고 평화정책 방안의 내용을 좀 포함해서 하는 좀 높은 단계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째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종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가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정을 맺고도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0여 년간의 상당한 신경전과 또 갈등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사실은 다양한 분쟁 사례들에서 보면은 여러 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도 있고 높은 수준의 평화협정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또 한반도 정세 다양한 방식의 정세를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과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책 선언은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낮은 수준의 협정이라 하더라도 그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다르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면은 이게 평화 프로세스를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고려하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핵화의 길과 마찬가지로 평화도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종전선언 자체의 긴장 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평화 프로세스와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종의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전선언 이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에서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 통신을 정상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과 서해안에서의 군 통신선을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회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평화를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법적인 평화의 모호성을 줄이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과 관련돼서는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면은 평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이 아니고 평화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은 약속이고 그것이 이행돼야 이제 평화체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관계의 수준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수준으로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전협정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해상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 관계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을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관계의 수준이 미흡하면은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쟁점 하나 때문에 평화협정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아주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합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무장 게릴라들의 무장 해제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마지막까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애매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각자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게 처리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 구조 혹은 불가침 부속 합의서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의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북 간은 해상 경계선과 관련돼서는 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한다.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국내적으로 이제 상당한 논란들이 있는데 국내적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또 앞으로 과제들을 남겨두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핵화고 그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그 평화협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